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장대익. 파트 5. 우리는 융합하는 인간이다. 맨 마지막 수업에는 촘스키 교수가 와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필경 언어학이나 심리학 아니면 정치학이나 언론학 관련 강연회에서나 나올 법한 광고이다. 하지만 나는 이 광고를 2006년 가을에 대여섯 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미국 MIT의 로봇공학 수업에서 들었다. 더욱 재밌는 것은 그 광고를 듣는 자리에는 세계적인 철학자, 심리학자, 전자공학자가 몇몇 대학원생들과 앉아 있었다. 우리에겐 아직 낯설지만 지식의 소통 작업은 선진 학계에서는 이미 일상을 넘어 규범이 되었다. 가령 2007년 봄 학기에 내가 정기적으로 참여했던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수업은 과학 철학자의 생물학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업이었다. 그 두 교수는 거의 모든 논의 주제에 대해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에는 논쟁이 아슬아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재미있다며 쿨하게 악수를 하고를 헤어졌다. 내가 미국에서 참여했던 또 다른 세미나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다. 질문은 학생들만 할 것. 이 세미나는 의식을 연구하는 전 세계 석학들이 연속 강연을 하는 자리였는데 학생들의 정직한 질문이 전문가를 자극하여 새로운 지식을 낳을 수 있다며 그 이상한 규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런 행복한 소통이 멀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봄학기마다 전공이 다른 두 교수님과 함께 주제 탐구 세미나라는 수업을 해왔다.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생물철학자, 생물학자, 미술사학자가, 사랑이라는 주제는 진화학자, 역사학자, 문화학자, 그리고 문명에 대해서는 인류학자, 동물행동학자, 역사학자가 참여했다. 우리는 매주 다른 각도에서 공통 주제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융합적인 탐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실험해 보았다. 더 이상 융합은 석학자들의 세계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융합은 과학이 우리에게 관해 가르쳐준 5번째 주제이다. 우리는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므로써 엄청나게 발전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 융합되어 탄생한 분자 생물학 덕분에 우리 사회는 질병 치료에 획기적 진보를 이뤄냈다. 전화, 컴퓨터, 사진기처럼 이질적인 기계들이 한데 융합되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는 전례가 없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섞지 않으면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대세를 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처음부터 이러한 융합적 사고에 익숙했던 존재는 아니었다. 서양의 플라톤이나 동양의 주기처럼 거의 모든 분야를 시작한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식이 분화되기 전의 이야기이다. 지식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다빈치 같은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들 했다. 뉴턴 이후로 만학의 왕좌에 있었던 철학이 물리학을 분가시키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뒤섞여 있던 지식체계는 분과의 길로 들어서 버렸다. 그 결과 지난 세기 동안 대학은 자연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예술대학과 같이 튼튼한 칸막이를 만들어 왔다. 물론 분업의 측면에서 이런 세분화는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세분화가 어느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진행되다 보면 아무리 상세한 지식이라도 한갓 파편이 되어 지식의 세계를 떠돌게 된다. 융합은 이 떠도는 지식의 파편들을 몇 가지 시줄과 날줄로 묶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단순 무식, 과격의 상징인 기계공학을 공부하다가 인생의 변곡점에서 철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그 이후에 진화론에 매료되어 생물학과 영장류학 등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참 오지랖도 넓다며 칭찬도 많이 들었다. 사실 아직도 간혹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전공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순혈주의자들을 촌스럽다고 할 만큼 세련된 사회에 살기 시작했다. 통섭이나 융합을 능가하는 지식의 새로운 화두가 무엇일까? 요즘은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이다. 융합은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융합하는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1강에서는 나는 한국 로봇 공학의 비융합적 관행을 꼬집고 있다. 인간에 대한 학제적 이해 없이 어떻게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지, 나는 아직도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자들로만 구성된 한국의 로봇 연구팀을 이해할 수 없다. 제2강은 현대의 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융합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인문학도라면 진화학과 뇌과학 공부는 필수이다. 제3강에서는 행복에 관한 융합적 사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는 여기서 국민행복시대라는 표를 들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행복의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풀려는 태도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연구하지 않는다면 국민 행복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진짜 융합은 역설적으로 다양성과 이질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제4강은 생각의 다양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각의 다양성은 지식 생태계를 강건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제5강은 기계와 생체가 융합되어 나타날 미래의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기계, 휴머노이드를 만들고자 하는 욕망과 스스로 기계가 되고자 하는 욕망, 사이보그를 가지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반대 방향의 이 두 욕망을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질 것이다. 마지막 제6강에서는 국내 융합 담론의 진화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분석을 정리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지식의 대통합을 최재천 교수와 함께 번역, 출간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통섭 및 융합 열풍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쓴 에세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는 통섭형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취지로 세워진 학부에서 일하면서 어떤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1강 태권브이를 만들려면 사람부터 공부하라. 내 꿈은 마징가 Z를 만드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만화의 마징가 Z와 태권브이에 열광했던 극도의 남자아이들처럼 로봇 장난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다. 그것을 끙끙대며 조립하는 일을 최고의 지적 도전으로 여겼던 어린이가 비단 나만은 아니었으리라. 급기야 나는 로봇 공학자가 되고자 했고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로봇 공학자들의 일상은 내가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평생을 모니터 앞에 앉아서 지내고 싶지는 않았다. 섣불리 나는 꿈을 접고야 말았다. 얼마 전 자동차 변신 로봇에 활약하는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극장가를 점령하던 때가 있었다. 서사 구조가 허술하다고 평론가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그런 지적이 틀리지 않다고 해도 변신 로봇에 대한 시대적 열광과 자동차에 대한 원초적 집착은 근본적으로 변형되기 힘들다. 특히 남자들에게 로봇과 자동차의 유기적 결합은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게다가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에 3D를 입혔으니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비록 젊었을 때의 오해와 무지 때문에 로봇과 이별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애정이 모두 메말라 버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면 그가 주연으로 나오는 거의 모든 영화를 이유 없이 챙겨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사람 수와 개성만큼이나 많고 다양한 인공물들 중에서 나를 사로잡았던 첫사랑은 단연코 로봇이었다. 물론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라디오나 자동차일 수도 있을 것이다. 몇 해 전에 나는 이 첫사랑과 운명적으로 재회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미디어랩의 인지로봇 연구실이었다. 똑똑한 어떤 로봇공학자의 기획에 따라 의미를 이해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 그것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가 한 학기 동안 열렸는데 놀랍게도 진화학과 과학 철학 전문가인 나도 그 현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로봇 분야의 종사자들은 대개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리고 재료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실제로 한국산 로봇의 절대 다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만의 작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처럼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를 공부한 사람은 국내에서 로봇 연구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진화학이 로봇 연구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세미나의 일정표를 받아든 첫날부터 로봇 전문가에 대한 내 통념은 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세미나가 계속되면서 나는 로봇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 전자, 컴퓨터, 재료를 전공한 공학자보다 오히려 철학자, 생물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들이 세미나를 이끌어 갔기 때문이다.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겠다는 그들은 정말로 인간의 인지, 감정, 그리고 언어를 함께 탐구하고 있었다. 물론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든다고 하니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동안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로봇 연구 및 산업 전문가 네트워크에 인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공학도들에게 철학, 심리학, 언어학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로봇 학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가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을 위해 그런 분야들이 꼭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할까? 그들도 그런 분야에 노출된 적이 없었는데 말이다. 요즘 융합과 통섭이 시대정신으로까지 진화하는 듯하다. 당분간 이것을 능가할 변화의 메가트렌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이 중요한 지적 도전과 흐름이 한때의 유행과 구호로 끝나버리지 않을까 해서다. 국내의 로봇 관련 연구와 산업이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말도 있다. 로봇 산업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코를 달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국내 로봇 관련자들이 자신의 영역만 고수하거나 공학 분야의 내부 거래에만 만족한다면 한국산 로봇은 제롬 기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로봇 선진국과의 격차도 더 커질 것이다. 이제 공학도들에게도 인간을 탐구하는 여러 분야들도 가르쳐야 한다. 생물학, 심리학, 언어학, 철학을 맛보게 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처럼 기계에 입문을 입힐 수 있는 공학자를 꿈꾸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봇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을 상상해보고 그런 사회가 인류에게 어떤 도전과 기회를 줄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먼 얘기라며 느긋해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로봇 분야는 한국에서 지식 융합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를 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